자, 이제부터 우리 교사를 위한 딥러닝 끝장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이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사이토 코기의 책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오늘 강의는 4장, 실제로는 아마 5장 정도 될 건데 5차 역전법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일단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퍼셉트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 자, 일단 퍼셉트론이라는 거는 다수의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중에 0이나 1 하나의 신호를 출력을 해내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간단하게 일단 두 개의 입력을 만들었고 여기 하나의 출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y라고 하는 출력이 0 또는 1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임계값이 있는데 이 임계값이 신호가 총합이 이 임계값을 넘어야만 1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0이라는 값을 내는 지금 구조로 한번 퍼셉트론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입력 x1, x2라고 하는 입력값이 있고 그 다음에 w1, w2라고 하는 웨이트,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입력 신호에 고유한 가중치가 부여가 되는데 이 가중치는 어떻게 부여가 되냐면 그 입력 신호가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가중치가 커진다. 그래서 이 입력 신호, 그 다음에 가중치하고 곱한 값들이 나오겠죠. 그것들을 싹 다 더하는 신호의 총합이 어떤 임계값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y 출력값이 정해진다. 그래서 신호의 총합이 정해진 한계 세타를 지금 표현을 했는데 임계값을 넘어설 때 1을 출력한다. 이게 기본적인 퍼셉트론의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신호의 총합을 만들어내는 가중치와 편향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는 가중치 얘기만 했어요. 신호의 고유한 가중치가 부여가 되는데 이 가중치는 결국에는 각 입력 신호가 신호의 총합, 그 신호의 총합 결과에 주는 영향력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임계값을 넘는 데에 있어서 이 입력 신호가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여기서 편향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편향은 뭐냐면 우리가 가중치하고 입력을 다 곱해가지고 신호의 총합을 만들었어요. 신호의 총합을 만들었는데 아까 그게 우리는 세타라고 하는 임계값을 넘어야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세타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넘기는 거죠. 이렇게 넘기면 얘가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이거를 b로 바꾼 거예요. 마이너스 세타를 b로 바꿔가지고 이 값이 만약에 10이다. 10이다. 그러면은 이 b의 값은 마이너스 10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두 개를 합하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호의 총합이 이 b라고 하는 편향을 넘어야면 양수가 되겠죠. 양수. 그래서 0을 넘을 것이고 이렇게 0이 넘으면은 우리가 1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편향이라는 건 이 퍼셉트론이 신호의 총합을 키울 때 얼마나 쉽게 1을 출력하는지를 조정하는 매개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임계값이랑 거의 똑같아요. 이 임계값도 크면 클수록 신호의 총합이 높아져야 1이라는 값을 출력할 수 있듯이 이 b라고 하는 편향도 이 신호의 총합이 얼마나 커져야 얼마나 쉽게 얼마나 커져야 이 결과를 출력하는지에 대해서 조정하는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정리를 해보면 편향이 만약에 마이너스 0.1이다. 그러면 신호의 총합이 엄청 작게 0.1만 넘으면은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이 퍼셉트론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뾰로롱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편향이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러면은 신호의 총합이 20이라고 하는 큰 값을 넘어야만 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가중치하고 편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호의 총합을 만드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우리가
가중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가중치 매개 변수를 조정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편하게 가중치하고 편향을 조정을 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좋습니다. 논리회로라는 게 나와요. 논리회로. 논리회로는 디지털 논리회로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입력 두 개가 있고 0101 또는 true false로 표현되는 입력이 있고 출력 y로 표현되는 출력이 있는데 입력 두 개 그리고 출력에 대해서 우리가 AND 게이트, OR 게이트, NAND 게이트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가중치 그리고 임계값 이거는 편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입력값이 있습니다. 자, 이 입력값하고 가중치를 각각을 곱해서 신호의 총을 만드는데 이게 임계값을 넘으면 1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임계값을 넘었죠. 임계값을 넘었어요. 그래서 논리회로를 갑자기 왜 보여줬냐? 논리회로를 우리가 퍼셉트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논리회로를 퍼셉트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전 처음에 공부를 할 때 퍼셉트론을 논리회로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 논리회로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ND 게이트, OR 게이트, NAND 게이트라고 하는 단일 게이트, 이게 단일 게이트, 입력이 한 층이 있고 출력이 한 층이 있는 단일 게이트. 이 단일 게이트를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다수의 입력으로 하나의 출력을 내는 퍼셉트론으로 이 친구들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딥러닝을 들어갈 때 논리회로와 퍼셉트론 관계의 핵심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가중치하고 임계값만 잘 조정하면은 AND 게이트도 만들 수 있고 OR 게이트도 만들 수 있고 NAND 게이트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꿈을 품었어요. 딥러닝을 연구하는 분들이. 근데 여기서 시각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문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AND 게이트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AND 게이트는 두 입력이 모두 참이어야만 출력을 내는 논리회로예요. 그래서 여기 0,0, 0,1, 1,0은 모두 0을 내요. 그러니까 출력을 안 내죠. 그러다가 1,1일 때만 출력을 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중치를 하나 잡을 수 있어요. 이 게이트에 여기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여기에 선을 그는 거죠. 이렇게 선을 그어요. 지금 검은색으로 선을 그었는데 이 선을 그으면 우리가 아까 0, 0, 0, 1,0까지 그리고 얘까지 이렇게 이 두 부류를 분류하는 분류 문제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우리는 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인계값과 그리고 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가 됩니다. 시각적인 요소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무슨 1.4분의 1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충. 그래서 여기에 가중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우리가 논리 회로를 퍼셉트론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또 익스클루시브 O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 입력 중에 하나가 true여야만 출력을 내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런 논리 게이트가 있는데 이 논리 게이트를 막상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0,0, 1,1은 출력을 안 하죠. 출력을 안 하죠. 근데 0,1, 1,0은 출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아까처럼 논리 회로를 퍼셉트론으로 구현한다 했을 때 분류 문제로 상정할 수 있으니까 분류를 해보려고 퍼셉트론을 열심히 구현을 해보니까 이게 다 퍼셉트론이죠. 얘네들 다 4개. 이 퍼셉트론으로는 도저히 이 논리 회로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를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왜냐면은 어떻게 선을 그어도 얘네를 구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어야 돼. 곡선. 아까는 직선이었어요. 직선. 이거는 우리는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쓰면 선형이라고 하죠. 선형. 근데 이거는 무슨 선형? 네, 맞습니다. 비선형. 그래서
선형이 아닌 선으로 우리가 이 친구들을 분류를 해야만 실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퍼셉트론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단일 퍼셉트론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가 진짜 딥러닝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게 나와요. 네, 기존의 퍼셉트론은 그냥 엔드 게이트, 오화 게이트, 낸드 게이트만 썼다면 이제는 엔드 게이트 여기다 놓고 낸드, 오화 게이트 이렇게 서로 조합을 해보고 층을 이루니까 아까 이런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 입력으로 우리가 퍼셉트론을 가지고 다층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익스클루시브 OR이라고 하는 논리 회로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 다층이라고 하는 퍼셉트론의 개념이 어떻게 점점 발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신경망과 좀 더 연결을 시켜서 네트워크화 시켜 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퍼셉트론은 다수의 입력을 받아서 하나의 출력을 내는 알고리즘이라고 했는데 그 퍼셉트론의 구조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얘도 지금 2개의 입력을 받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흘러가서 또 다수 입력이 되는 거니까 이 퍼셉트론들이 조합이 되면서 이렇게 망을 형성을 합니다. 하나의 망. 이게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 신호를 받아서 신호의 총합을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은 여기가 0층이었는데 1층으로 신호의 총합이 넘어가고 그럼 또 여기서 신호의 총합을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y의 값을 출력을 합니다. 이 구조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신호의 총합을 계산하고 신호의 총합을 계산하고 이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퍼셉트론으로 논리회로를 구현을 했을 때 AND, OR, NAND 게이트는 가능했는데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는 안 됐다가 가능한 지점을 만들어간 딱 그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망 실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제 다층 퍼셉트론으로 조금 맛을 봤던 신경망이 등장을 합니다. 신경망은 기본적으로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입력층, 그다음에 은닉층, 얘는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해요. 그다음에 출력층, 이렇게 3가지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층에 입력이 들어오겠죠. 입력층 입력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각 층에 은닉층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은닉층이 여러 층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 퍼셉트론이에요. 얘네들 다. 얘들이 우리가 노드라고도 부르고요. 퍼셉트론이라고도 불러요. 하나의 단위입니다. 퍼셉트론에는 활성화 함수라는 게 있어요. 활성화 함수. 활성화 함수. 퍼셉트론은 활성화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가중치 매개변수, 아까 얘기했던 가중치하고 편향이라고 하는 웨이트랑 바이어스의 매개변수에 적절한 값을 이 데이터,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을 하는 구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딥러닝에서 배우고 있는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인공신경망이죠. 자, 근데 이 신경망이 등장한 이유는 우리가 단층 퍼셉트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여러 층으로 쌓아가지고 선으로 분류할 수 없었던 것들을 곡선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도록 좀 더 아니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층을 쌓아가지고 딥러닝을 신경망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층별로 설명을 하면 입력층에서는 데이터 입력 받고요. 은닉층에서는 이 퍼셉트론하고 활성함수를 통해서 가중치 매개변수 적절한 값을 찾고 마지막으로 출력층에는 분류나 회귀라고 하는 결과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활성화 함수.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퍼셉트론이랑 엮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퍼셉트론은 입력 신호의 총합을 가지고 출력 신호를 내는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출력 신호를 내기 전에 이 입력 신호의 총합에 대해서 좀 연산을 하기 위한 함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입력 신호의 총합을 가지고 이 입력 신호의 총합이 이 노드를 활성화하기에 충분한가,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이
A라는 게 하나 더 생겼어요. 이 A는 뭐냐면 x1, w1 더하기 x2, w2 그다음에 편향 더했어요. 이렇게 생긴 신호의 총합이 이렇게 들어와요. 신호의 총합이 들어오면 이 신호의 총합이 함수의 인자로 들어갑니다. 함수의 인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함수의 x값에 들어가서 함수값이 계산된 y를 가지고 함수값을 계산해가지고 이 함수값에 따라서 출력을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해서 y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는 이 구조를 가지고 y값은 0 또는 1을 출력할 수 있다 라고 처음 시작했는데 사실 이거는 활성화 함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 함수가 조건상에서 0 또는 1을 출력할 목적으로 만든 활성화 함수다. 그러면 0 또는 1만 출력을 하는 거고 활성화 함수가 그게 아니라 어떤 연속적인 값을 출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런 형태. 얘는 0 또는 1이 아니라 x의 값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값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0 또는 1을 출력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성화 함수에 따라서 출력되는 값의 목적도 다르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는 그냥 개요 정도로만 이해를 먼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 신호의 총합이 노드, 퍼셉트론의 활성화를 일으키는지 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는 그냥 빼줄게요. 얘는 그냥 뺄게요. 네, 활성화 함수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활성화 함수에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단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초기에 초기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사실 알고 있는 함수예요. 아까 신호의 총합을 이렇게 잡았다고 했어요. 지금은 입력 2개, 그 다음에 편향 1개 이렇게 있는 가중치를 지금 갖고 왔습니다. 그거를 h라고 하는 함수에 인자로 지금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의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이 신호의 총합이 0을 넘을 때만 1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즉 y의 값이 0 또는 1이 되는 함수가 되겠죠. 임계값을 경계로 해가지고 출력이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그래가지고 활성화 함수가 지금 계단 함수인데 실제로 인공신경망이 딥러닝으로서 발전을 하려면은 단순 퍼셉트론에서 쓰고 있는 이런 계단 함수로는 신경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공부하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활성화 함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나가볼게요. 그 다음에 계단이랑 조금 비슷한데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 S자 모양의 활성화 함수가 있습니다. S자 모양 활성화 함수. 자, 이거는 아까 봤듯이 수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X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간 X는 우리가 X, 1, W1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들어가서 XN, W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편향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신호의 총합이 결국엔 X에 들어가요. 신호의 총합이 결국 X에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신호의 총합이 세면 셀수록 이 활성화 함수가 활성화되기가 좋겠죠. 반대로 신호의 총합이 약하면 약할수록 활성화 함수는 활성화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활성화라고 말하기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연속적인 값이니까 아까는 0은 활성화하지 않는 거고 1은 활성화한다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는데 얘는 실수를 출력하잖아요. 실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값은 어떤 값이든 보내긴 보내는 거예요. 어떤 값이든 보내긴 보내는데 큰 값을 보내느냐 작은 값을 보내느냐 그 차이고 당연하게도 큰 값을 보낼수록 그 입력 신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큰 값을 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작은 신호조차 놓치지 않는 조금 더 정교한 함수로서 계단 함수보다 더 정교하게 생각할 수 있고 비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요 개념을 딱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선형 함수. 그러니까 선형 함수에서는 할 수 없었던 계단 함수도 사실은 비선형 함수예요. 계단 함수도 비선형 함수인데 계단 함수에서는 0 또는 1로만 이렇게 딱딱 잘랐다면은 비선형 함수 중에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는 입력이 중요하면 큰 값을 출력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자음값을 출력하는 굉장히 정교한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쓰이는 렐루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조금 더 어려운 영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쉽게 렐루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생각했을 땐 계단 함수와 시그모이드 함수를 좀 장점을 합한 것 같아요. 뭐 이거 말고도 사실 함수가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일단 얘는 입력이 똑같아요. 얘도 입력은 x1, w1부터 xn, wn 플러스 b 가중치의 총합이죠. 가중치와 신호의 총합을 x에 넣는 거예요. x에 정확히 여기죠. 여기에 넣었는데 얘네가 0을 넘었다. 그러면 그 넘은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의 총합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니까 얘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막 가죠. 네, 여긴 지금 한계선이 없잖아요. 자, 근데 입력이 0 이하예요. 신호의 총합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러면 0을 출력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3이든 얘네는 결국엔 무시돼서 0을 출력하는 함수다. 이렇게 활성함수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이제 은닉층까지 얘기를 했고 출력층을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출력층, 입력층과 은닉층 얘기했고 출력층입니다. 자, 출력층에서 함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회귀 그리고 분류에 따라서 함수를 어떻게 쓸지가 결정이 돼요. 기본적으로 회귀라고 하는 이 개념은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어떤 경향성을 파악을 해서 입력 데이터의 수치를 예측하는 문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근접한 이 경향성에 근접한 직선을 구할 수 있고 이 데이터 예측을 통해서 사진 속 인물의 몸무게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에 해결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항등함수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항등함수라는 건 사실 그냥 그대로 값을 내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와 다르게 분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분류 문제는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각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긋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게 클래스 1, 이게 클래스 2, 이게 클래스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 출력층의 뉴런 수가 결정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건 3개잖아요. 클래스가 3개니까 입력이 막 이렇게 다발로 들어올 거예요. 뭐 이미지가 엄청 많은데 여기 이렇게 은닉층이 있을 거고 얘는 그러면 출력층이 3개다.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여기저기서 이렇게 신호를 받겠죠. 해가지고 얘는 노랑이다. 얘는 주황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딥러닝 인공신경망이 출력층을 통해서. 그래서 사진 속의 인물의 성별을 분류를 하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중요한 건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하는 함수를 출력층에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회귀에서는 항등함수 그리고 분류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이 펑션을 활용을 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되게 시기 어려운데 막상 까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뭐냐면 지금 딥러닝을 타고 온 딥러닝을 열심히 타고 와서 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딥러닝을 열심히 타고 온 인공신경망을 타고 온 마지막 값이에요. 마지막 값. 마지막 값. 이 마지막 값을 가지고 또 소프트맥스 함수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각 마지막 출력층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y-값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마지막 값을 모두 다 더한 것 분의 해당 노드의 값이 결국엔 소프트맥스 함수의 결과가 됩니다. 즉 y1 첫 번째 노드의 출력층의 값을 결정을 하려면 여기 마지막 값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 다 더해요. 얘네들 다 더한 다음에 A1의 값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 지금 한글로 다시 있죠. 모든 입력 신호의 지수 함수의 합을 특정 입력 신호의 지수의 함수의 합 이렇게 지수 함수 합분의 지수 함수의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 전체에서 이 노드의 비율, 노드 값의 비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지수 함수의 비율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는 겁니다. 남은 것도 다 똑같아요. 나머지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 값은 1보다 미만이에요. 무조건. 저기다. 1 이하겠죠. 1 이하. 1 이하일 거고 또 1 이하인 이유는 모든 출력층 이렇게 이 출력층 소프트맥스 함수의 결과로 나온 모든 출력층의 값을 더하면 1이 됩니다. 1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10이고 얘가 만약에 20이었고 얘가 뭐 40이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타고 오면은 얘는 뭐 0.2가 되고요. 얘는 뭐 0.4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다. 3으로 합시다. 그다음 얘는 0.5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이 정해지고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는 이유는 분류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뭐 얘가 아까 했던 것처럼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를 분류하고 싶었어요. 근데 얘는 빨간색에 10점을 줬고 파란색에 20점을 줬고 노란색에 40점을 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거에 해당하는 비율이 0.5라는 거고 우리는 노란색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대소관계 있죠. 10보다 20이 크고 20보다 40이 크다라는 것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소프트맥스 함수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사실 여기 신호의 총합으로 나온 값은 엄청 클 거란 말이에요. 또는 엄청 복잡한 값일 텐데 이 복잡한 값을 좀 짜부러뜨려가지고 함수가 좀 짜부러뜨려서 우리가 좀 대소 비교를 하기 쉽게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 활용을 하기 쉽게 좀 짜부러뜨리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신경망에 대해서 입력부터 출력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입력이 2개 있고 은닉층은 하나입니다. 은닉층은 하나예요. 두 개인가? 뭐, 네, 두 개로 합시다. 2개. 그다음에 출력층 하나.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입력층에는 일단 입력값이 들어오겠죠. 입력값이 들어오고 각 입력값에 대해서 그 입력값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가중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저 여기서 진짜 엄청 고민했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왜 1이지? 왜 4지? 왜 5지?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처음에 왜 결정이 되는지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랜덤이에요. 일단은 제가 파악했던 건 일단 랜덤인데 이 랜덤 값이 결국엔 나중에 이 출력층의 값을 확인하면서 다시 조정이 되어서 최적의 가중치를 찾게 되니까 얘가 1로 되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5가 되고 얘 뭐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오지? 라기보다는 어떻게 결정이 되지라는 그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가 결정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가중치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여기에 신호의 총합이 들어와요.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요? 여기 보세요. 2죠. 2 곱하기 1, 그 다음에 3이죠. 3 곱하기 2 하면은 2 더하기 6이니까 8이죠. 네, 8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14 오고 여기 19 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값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 활성화 함수가 있기 때문이죠. 활성화 함수. 활성화 함수.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가지고 이 값을 얘도 조금 짜부러뜨리는 역할이 있어요. 네, 활성화 함수가 신호의 총합을 또 다른 노드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노드가 활성화되는지를 체킹을 하고 적절한 값으로 활성화 함수가 결과를 출력을 하고 다시 또 가중치가 결정이 돼서 또 신호의 총합이 나오고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또 값이 변환이 되고 이게 출력층으로 가면서 상등 함수를 쓸 것인지 소프트맥스 함수를 쓸 것인지를 통해서 분류를 할 건지 또는 획기를 할 건지 이게 결정이 되는 과정이 신경망의 간단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층 퍼셉트론하고 신경망의 차이를 얘기를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이 단층 퍼셉트론 여기가 지금 단층입니다. 단층 퍼셉트론이에요. 이게 사실상 거의 XOR 문제랑 똑같아요. XOR 문제. 뭐냐면 지금 이 노란색이 있죠? 아이고 잘못 그렸다.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 노란색 친구들이 있죠. 노란색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노란색 친구들이 있고, 이 파란색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를 지금 분류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선형으로는 절대 안 되죠. 선형으로는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층 퍼셉트론에서는 지금 얘네가 이렇게 세로선, 그리고 가로선이라고 하는 입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을 가지고 얘네를 지금 분류하자니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층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비선형으로 이거를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로줄이 여기로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요. 여기 입력이 들어가면은 얘도 어느 정도 입력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중치가 조정이 돼요. 얘는 지금 이 선이 이렇게 조금 기울어졌어요. 얘는 여기로 가면서 아예 색깔이 반전이 되고 반대로 기울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이거의 가중치가 굉장히 세서 딱히 모양이 기울어지는 거 없이 조금 내려가기만 하고 수평선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값이 갱신이 되어서 활성화 함수가 이렇게 선들을 기선형, 곡선으로 조금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선형 함수였다면은 이렇게 곡선을 만들 수가 없는데 활성화 함수가 비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런 곡선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떤 구분이 되는 경계를 하나의 곡선으로 그리게 되죠. 결국에는 이렇게 비선형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단층 퍼셉트론과 인공신경망이 다층 퍼셉트론의 근본적 차이가 되겠습니다. 얘네 두 개로 조합을 하면 이런 사선은 어떻게 낑겨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도 이런 곡선을 못 만들죠. 어떻게 조합을 해도 얘 둘이 어떻게 조합을 해도 곡선은 절대 못 만든단 말이에요. 단층 퍼셉트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층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여러 층을 쌓아가지고 해결을 해보 복잡한 계산을 구현을 함으로써 해결을 하는 게 인공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엠리스트를 가지고 이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혹시 여기까지 뭐 이해 안 가는 거나 질문 있나요? 아니요. 네. 잘 지금 들리고 잘 보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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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신경망이 어떻게 구축되는지까지 잘 이해하면은 진짜 딱 뭔가 탁 트이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느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리스트는 원래 이 니스트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맞나? 정확히 기관은. 자, 어쨌든 어떤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연구소죠, 정확히. 연구소에 있는 그 연구원들이 손으로 직접 1, 2, 3, 4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글씨체를 가지고 만든 이미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손글씨 숫자 인식을 활용하기 위한 이미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데이터 셋은 훈련 데이터가 6만 장이 있어요. 많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가 10,000장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이미지가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레이블이 달려있죠. 레이블이 달려있죠. 이 레이블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 데이터가 정확히 총 7만 장이죠. 7만 장의 이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일단 가로 28, 세로 28에 총 784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784 픽셀. 그러니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칸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보면 이렇게 한 칸이죠. 이렇게 한 칸. 이런 픽셀이 총 784 픽셀이 있고 컬러 같은 경우에 이거 컬러입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1채널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1채널. 1채널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은 흑백 명암으로만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백 명암에 대해서 0부터 255까지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값을 가지고 이 이미지 데이터 한 개의 셋이 한 개의 이 이미지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784 픽셀짜리가.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숫자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이거는 5에 대한 겁니다. 5. 레이블이 5라고 하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28 곱하기 28의 이미지 데이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엠리스트의 간단한 개요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도 위에다가 보여줬는데 784 픽셀이란 얘기는 이 하나하나 값이 입력이란 얘기예요. 하나하나 값이 중요도를 가지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입력들은 이쪽 이런 부분들 얘네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어떤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또는 이 O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O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러면 이 O라고 하는 데이터를 결정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요소. 여긴 곡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다 입력으로 넣어야 돼요. 즉, 입력층의 노드가 784개가 돼요. 784개. 근데 분류하는 거는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출력층 10개가 됩니다. 입력층은 784개고 출력층은 10개인 딥러닝 인공신경망이 구성이 되는데 그게 고작 이미지 한 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케이? O라고 하는 이미지 한 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입력층 노드 784개, 출력층 노드 10개. 이 사이에 은닉층이 몇 개 있는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84부터 10까지 이걸 단층 퍼센트론으로만 생각을 해도 계산이 얘네만 해도 굉장히 큰데 이 히든 레이어까지 포함하면 계산이 엄청 클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몇만 장? 훈련만 했을 때도 6만 장을 넣어야 돼. 6만 장. 이 계산을 6만 번을 해야 돼. 이 계산을. 이미지 데이터 한 번 넣어가지고 이게 0부터 9까지 중에 어떤 데이터인지를 분류하는 계산을 6만 번을 해야 돼. 이게 굉장히 노노죠.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딥러닝을 시킬 수 있을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제가 바꿔봤어요. 자, 아까는 우리가 숫자를 했죠. 얘는 뭐냐면은 기억 또는 니은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형태는 3 곱하기 3이에요. 근데 3 곱하기 3도 굉장히 빡세요. 생각보다 빡셌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건 기억이죠. 얘도 기억이죠. 얘 기억이죠. 얘는 니은. 얘도 니은이죠. 니은이죠. 얘 기억, 니은, 기억.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 데이터가 기억인지 니은인지를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데이터만 일단 뽑아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의 데이터만 뽑아내서. 그러면 값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겠죠. 25, 25, 25, 0, 1, 2, 6. 회색 대충 넣었어요. 25, 0, 0, 25. 자,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얘를 이 친구 있죠. 얘를 간소화를 시킨 거예요. 간소화. 그러면은 이 255부터 255까지 총 9개의 데이터 있죠. 9개의 데이터. 9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3 곱하기 3 곱하기 1의 이 데이터를 우리가 쭉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입력층은 총 9개가 나옵니다. 맞죠? 9개가 나와요. 이 입력층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1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이게 지금은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입력층에 들어가니까.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1차원 배열, 이렇게 가로로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행렬 연산할 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 곱하기 3 형태의 이미지 데이터, 요 하나를 이렇게 행렬로 바꿔가지고 1차원 배열로 바꿔서 입력 데이터로 활용한다라는 게 일단 시작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입력 데이터를 넣었을 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입력 데이터, 여기 인풋이 이렇게 딱 들어가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인데 이 1차원 배열이 행렬의 어떤 그 쉐이프라고 하죠. 쉐이프를 생각해보면 1 곱하기 9가 돼요, 지금. 1 곱하기 9죠. 1 곱하기 9. 여기가 행 1,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 1 곱하기 9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닉층은 그냥 제가 한번 5개로 잡아봤어요. 이따가 은닉층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법이 없고 뭔가 계속 시험하고 테스트하면서
알아나가야 된다. 은닉증의 개수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5개로 잡아왔어요. 저는 5개로. 5개의 은닉층을 이 입력 데이터, 9개의 입력 데이터 노드로 5개의 은닉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을 다 그었잖아요. 선을 다 그은 이유는 여기에서 가중치값 곱해가지고 보내고, 여기에서 가중치값 곱해가지고 보내고, 여기에서 가중치값 곱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신호의 총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럼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선의 개수는 여기 노드 개수 곱하기 여기 노드 개수가 바로 선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신호의 개수죠. 그래서 이 신호의 개수에 대해서 가중치 행렬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가중치 9줄짜리 9줄, 그리고 세로로는 5줄짜리의 행렬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친구들을 곱하면은 1 곱하기 9 행렬이 1 곱하기 5 행렬로 바뀌어요. 뭐 이렇게 값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또 1 곱하기 5니까 분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뭐였죠? 기역, 니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층이 당연히 2개죠. 기역, 니은. 이 기역인지 니은인지를 분류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5 곱하기 2에 5줄이죠. 5줄. 띵띵띵 2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 가중치를 하나씩 하나씩 곱하는 이 값에 대한 행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형상은 5 곱하기 2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고,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신호를 다 곱한 신호의 총합이 지금 여기에 땅땅땅땅땅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한 값이 지금 하나만 뽑아냈어요. 이 하나만 뽑아내보면 이거예요. 오케이? 이겁니다. 자, 여기 괜찮죠? 이게 지금 입력 데이터를 하나의 첫 번째 은닉층 노드에 도착한 총 신호의 총합이에요. 자, 이 신호의 총합을 우리는 어디다 넣냐면 활성화 함수에다가 입력을 해요. 활성화 함수에 입력으로 들어가면은 편향을 더해가지고 활성화 함수에 입력으로 들어가면은 하나의 또 다른 데이터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여기 입력 신호의 총합이, 그러니까 입력 신호에다가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편향을 더한 신호의 총합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값으로 변경이 되고, 이 값을 또 가중치와 곱해서 여기 또 신호의 총합으로 들어갈 거고, 이 신호의 총합이 또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또 다른 값으로 나올 거고, 기역, 니은을 구분, 분류해야 되니까 여기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용을 하겠죠. 이렇게 신경망에서 기역, 니은을 구분을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심화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하나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초기에 여기에서 이렇게 어려운 계산을 6만 번을 한다고 했습니다. 6만 번.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이 계산을 6만 번을 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지금 얘도 굉장히 빡세죠. 기역, 니은 구분하는 이 작업도. 이 노드 하나가 이거예요. 그렇다는 건 여기도 이 작업이 있고, 여기도 이 작업이 있고, 여기도 이 작업이 있다는 거죠. 못해도 지금 얘도 5번이라는 계산을 더 해야 돼요. 5번. 또 여기도 그런 계산을 또 해야 돼요. 네. 고작 이 기억, 니은 구분하는 분류 문제에 대해서도. 근데 엠리스트는 더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기억, 니은 문제 안에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억, 니은 문제는 결국엔 이렇게 아까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9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 이 입력층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중치가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 255부터 255까지, 또 얘도 255부터 00, 255, 16, 25 이렇게 다 데이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은닉층에서 이런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하나마다
이거를 K번 계산하는 것을 이미지 개수, 이미지 1, 2, 3, 4, 5, 6, 7, 8, 9. 이 계산이 그 은닉층에서 하는 계산이 K번의 계산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그 K번의 계산을 n만큼 반복해야 돼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작업이에요. 입력 데이터가 크고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뭐 이건 지금 하나지만 뭐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계산의 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9개의 기억 니은 이미지 데이터만 생각을 할게요. 9개. 그 다음에 얘를 1차원 배열로 지금 만들었어요. 1차원 배열입니다. 이렇게 1차원 배열로. 이 친구는 보시면 얘가 126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26, 255, 255 맞죠? 0, 126, 255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 1차원 배열로 만드는 거예요. 1차원 배열로 쭉 다. 그러면 이 1차원 배열을 우리가 하나의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묶어가지고 하나의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고 하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얘도 1번, 2번, 3번 이라고 하는 이미지 데이터의 각각에 대한 입력 값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맞죠? 각각에 대한 입력 값을 9 곱하기 9 형태의 행렬로 정리를 한 거예요.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묶음을 뭐라고 하냐면 배치라고 합니다. 배치. 데이터 묶음. 이런 데이터 묶음을 배치라고 하고 지금 이 배치는 크기가 몇이다? 크기가 9예요. 크기가 9. 지금은 9 곱하기 9 형태의 크기가 9인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입력 데이터 9개를 묶은 행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렬을요. 이 행렬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여기 얘가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가중치 곱하고 출력 내고 다시 이번엔 얘 들어가서 가중치 곱하고 출력 내고 또 다시 얘 들어가서 가중치 곱하고 출력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입력 데이터를 배치를 통해서 묶어버려요. 묶은 다음에 가중치를 하나씩 곱했던 그 작업을 한 번에 해버립니다. 한 번에 해버려요. 행렬로.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이 가중치를 곱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도 곱할 수 있겠죠. 가중치를. 지금 여기만 지금 제가 썼는데 여기 나머지에도 가중치가 5줄이 더 있어요. 나머지도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었다면 기존에 아까 방금 제가 설명했던 굉장히 번거로운 방법은 입력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계산하고 입력 데이터 들어올 때마다 계산하고 입력 데이터 들어올 때마다 계산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입력 데이터를 한 번에 집어넣고 가중치와의 계산을 한 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우리가 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공지능 이 신경망 구성할 때 CPU 그리고 GPU를 쓸 건데 배치 처리를 하면은 CPU의 부하를 감소를 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분할된 작은 배열 여러 번 계산하고 있는 이 과정보다는 하나의 큰 배열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데이터를 읽는 입력 출력 그 기능보다 CPU나 GPU의 계산 자체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입력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가중치와 곱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는 그 과정이겠죠. 그걸 일일이 입력을 해요. 매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 그 입력 자체 시간이 굉장히 오래 들고 CPU의 부하가 늘어나겠죠. 근데 그 입력을 묶어서 그냥 한 번에 입력을 배치 처리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은 그냥 큰 배열로 한 번에. 그러면 계산 자체만 보면은 조금 느려질 수 있어도 얘네보다는 계산 자체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도 입력이라고 하는 그 부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배열을 계산하는 게 빠르다. 그것이 바로 배치 처리의
장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엠리스트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엠리스트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아까 요 친구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입력층 784개의 노드와 출력층 10개의 노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계산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 하나만 해도 엄청난 계산인데 얘네 또 들어가고 얘네 또 들어가면 CPU 부하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각각을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배치 처리를 하는 거예요. 크기가 100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인 크기의 크기가 100인 크기의 배치를 만들고 사이즈가 그럼 100이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기억 니은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데이터를 1차원 배열로 만들었듯이 얘도 1차원 배열로 만드는 거예요. 1차원 배열로. 1차원 배열로. 그러면 이 친구들이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1차원 배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요겁니다. 100개의 엠리스트 데이터를 1차원 배열로 쭉쭉쭉쭉쭉 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 자체는 100개가 될 것이고 여기는 784개의 데이터를 열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784개의 열을 가지고 100개의 행을 가진 100개의 이미지 데이터를 100개의 10개짜리 열을 가진 결과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이걸 하나씩 했다면은 여기서 엄청난 계산이 이루어졌겠지만 이거를 행렬로 처리하니까 784개 곱하기 100 행렬을 넣으면은 10 곱하기 100 행렬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한 개일 때는 이런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계산. 은닉층의 개수는 그냥 임의로 잡은 거예요. 여기서 784개. 이게 정확히는 1 곱하기 784예요. 이거 하나 하면은 1 곱하기 10짜리에 1차원 배열이 출력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에 대한 결과만 출력하기 때문에 한 개에 대해서 입력 그리고 계산 출력이라고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한 개씩 이루어지는데 100장의 이미지를 단일 일렬 데이터로 배치 처리해서 묶어서 표현을 하면은 100장의 이미지에 대한 결과가 한 번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출력이 돼서 그게 바로 요거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마지막에 0, 1, 2, 3, 4, 5, 6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그냥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0인지 1인지 3인지 4인지 5인지 6인지 7인지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면서 그 각각 행에 대한 결과 계산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챕터 3로 가기 전에 잠깐 목 좀 축이고. 자, 여기까지 어떠신가요? 좋아요. 잘 설명해 주셔서. 자, 이제 신경망이 실제로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학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먼저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은 훈련 데이터로부터 가중치 매개 변수의 제일 최저값을 자동으로 획득하는 걸 학습이라 합니다. 이거를 사람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종의 가중치 매개 변수를 갖고 있어요. 경험이 있고 직관이 있고 시행착오,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매개 변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결과를 냈다가 아닌 것 같아 하면은
경험이나 뭐 시행착오를 다시 고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겪듯이 머신러닝, 딥러닝도 똑같습니다.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일단 사람이 이 머신러닝에 학습되는 데이터의 특징을 설계를 해요. 여기까지는 사람의 영역. 그리고 지도학습이나 뭐 여타 다른 학습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데 딥러닝은 아예 달라요. 딥러닝은 우리가 사람이 데이터의 특징을 설계를 해줬다면 그게 아니라 얘는 그게 아니라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까지 얘가 알아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이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이 딥러닝에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딥러닝이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혼자 학습한다고 해서 종단간 기계학습이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딥러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손실함수입니다. 손실함수. 여기서부터 이해 정확히 하면은 이따 딱 정리했을 때 진짜 소름 끼치게 딱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딥러닝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망을 이렇게 아까 그렸어요. 여기에는 3개의 층이 있죠. 정확히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라고 하는 3개의 층이 있고 각각에는 매개변수 가중치가 있어가지고 입력의 신호의 총합에 맞게 활성함수가 활성화돼서 가중치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그런 계산을 통해서 어떤 예측값이 나와요. 어떤 예측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이미지가 기억이냐, 니은이냐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예측값을 냈는데 실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기억이 맞다. 아니다, 니은이다. 이러면은 그 예측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생기겠죠. 차이가 생기겠죠.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얼마나 차이가 있냐가 중점이에요.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얼마나 차이가 있냐.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있냐라는 거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가 손실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냐. 얼마나 차이가 있냐. 그리고 조금 더 예고를 하면 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이 값은 여기 신호에서 정해져요. 이 신호의 가중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있냐가 결정이 됩니다. 즉 손실함수의 값은 가중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중치와 손실함수의 관계, 이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 손실함수, 이 차이의 결과값을 가장 작게 만드는 가중치 4개 변수를 찾아내는 게 바로 이 손실함수와 이 학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함수의 종류를 2가지만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오차 제곱합이에요. 오차 제곱합은 뭐냐면 자, 딥러닝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하는 그 함수의 결과입니다. 이게 딥러닝의 결과고요. 여기는 실제 이 이미지 데이터의 레이블입니다. 이 이미지 데이터의 레이블. 여기는 1, 여기만 찍혀 있죠. 즉 2라고 하는 이 부분에 1만 찍혀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2라고 하는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0일 확률이 0.1%, 1일 확률이 0.05%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 결과를 여기서 낸 거죠. 여기서 낸 거예요. 그 결과와 실제, 얘는 실제, 얘는 예측, 얘는 예측과 실제의 차이가 얼마나 생기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오차 제곱합 함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제곱을 한 이유는 만약에 얘가 0.6 빼기 1이고 뭐 여기가 1 빼기 0.6이라고 뭐 이건 지금 이 예시지만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상쇄되니까 결국엔 0이 되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해가지고 여기 0.4 나왔으니까 0.16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2분의 1은 그냥 미분을 위한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눈 그 값이 제일 작아지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제일 작아지는 지점. 네, y는 x제곱 그래프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네,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오차 제곱합 말고도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상식선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자연 로그를 씁니다. 자연 로그를 쓰고요. 정답
t에 대해서 이 추정값 y, 여기 y 값의 자연 로그를 계산을 한 함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특정 추적값에 대해서 어떤 실제 값에 대해서 특정 추적값을 계산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0일 때, 1일 때, 3일 때, 4일 때는 다 0이잖아요. 0이잖아요. 실제 값이. 실제 값이 0이기 때문에 TK라고 하는 부분에는 계속 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얘가 2일 때, 그때만 1이니까 실제로 교차 엔트로피는 이 추정값에 그 1인 때에만 영향을 받아요. 1인 때에만. 그래서 이 y의 값, 즉 우리가 추정한 값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얘는 손실함수의 값이 적어져서 최저의 값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손실함수를 우리가 신경망의 학습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미니 배치를 알아야 되는데 미니 배치.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이 엠리스트 6만 개를 이렇게 신경망에다가 학습을 시킬 건데 일일이 집어넣으면 굉장히 빡세니까 그거를 묶어가지고 배치 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배치 처리도 굉장히 빡세요. 이 6만 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6만 행 곱하기 784예요. 굉장히 빡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6만 개를 먼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뽑아요. 이거 먼저 해야겠다. 자, 6만 개를 원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6만 개를 모든 훈련 데이터를 대상으로 손실함수를 다 구한다는 얘기는요. 이 6만 개를 다 넣은 다음에 각각이 어느 정도 손실이 되는 게 있잖아요. 손실함수에 대한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 손실함수를 n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만 개를 학습을 시켰으면 6만으로 나누겠죠. 데이터의 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손실함수를 다 계산하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중에 뽑습니다. 몇 개를 뽑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이런 식으로 뽑아요. 그러면 6만 개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100개의 데이터로 우리가 추릴 수가 있죠. 그거를 우리는 이 6만 개를 대신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행렬이 10,000개의 행을 갖고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100개의 행을 갖는 걸로 우리가 학습을 조금 더 간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공신경망에다가 우리가 학습을 해서 얘는 이 신경망은 예측을 잘하는 신경망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경망이 학습을 하기 위한 그 상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수학을 조금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선형 함수를 활성함수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미분입니다. 미분은 특정 지점에서 한순간의 변화량을 나타내요. 다시 해석을 하면은 x라고 하는 값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그 작은 변화가 함수 fx를 얼마나 변화시키는가를 이렇게 측정하는 게 이 미분 함순간의 변화량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왜 플러스 h 마이너스 h냐면 이 지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미분값을 계산한다면 이거 굉장히 확대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점에서 미분값을 계산할 때 요렇게 어떤 양분 플러스 h분만 계산하면 사실은 여기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미분값에 거의 다 정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x에서 h만큼 더하고 x에서 h만큼 뺀 부분에서 중앙값의 미분을 구해가지고 이 지점의 변화량으로 삼자라는 게 미분의 수식이 되겠고요. 편미분이 있습니다. 편미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측해야 될 문제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수가 여럿인 함수에서 딱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고 나머지는 상수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y가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이면은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는 얘를 2x로 미분을 하고 얘는 y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2x랑 똑같은 거예요. 2x를 미분하면 2잖아요. 네, 지금 xy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y만 남고 얘는 상수죠. 상수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편미분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딥러닝에서 말하는 기울기는요. 이 신경망에서 말하는 기울기는 모든 변수의 편미분을 벡터로 정리한 값이 바로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가중치 매개 변수에 대한 손실함수의 편미분이 이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중치 매개 변수에 대한 손실함수의 편미분이 기울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손실함수라는 거는 아까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손실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 가중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손실함수가 만들어져요. 오케이? 왜냐면 예측값은 결국엔 이 가중치, 입력신호와 가중치의 총합과 활성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는 손실함수가 이렇게 결과로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가중치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손실함수가 관계가 있다라는 걸 다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기울기는 가중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손실함수, 즉 가중치에 대해서 손실함수가 짜여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손실함수에 있는 각 변수를 하나하나씩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공신경망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울기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가지고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방법을 씁니다. 어떤 값이 있을 때 이 값이 실제로 이 손실함수에서 최소값인지를 검사를 해가지고 최소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울기하고 학습률을 곱한 값을 x에서 빼가지고 다시 x값으로 갱신을 합니다. 학습률이라는 건 0.1이나 0.01 같이 이 매개 변수 값을 갱신하는 양을 조절을 해요. 이 값이 만약에 10인데 이 10이라는 값을 그대로 조절하면 안 되니까 0.1을 곱하거나 0.01을 곱하면 조금 굉장히 미미한 값으로 줄어들면서 우리가 살살 조절할 것인지 아니면 빡세게 뭐 엄청 큼직큼직하게 조절할 것인지 어떤 걸음걸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학습률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요. 즉 사람이 직접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0.00001 이런 식으로 학습률이 굉장히 낮으면 학습은 정말 정교하게 되겠지만 학습이 굉장히 느리겠죠. 대신에 0.1 이런 식으로 학습률을 잡아버리면 학습은 굉장히 빠르지만 정교하지 않은 학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이 직접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봤던 함수죠. 이거를 편미분을 각 x, y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지점에 대해서 이게 편미분 기울기에 대한 거예요. 편미분한 이 함수에 대해서 초기값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이 초기값은 랜덤이에요. 그리고 학습률이 0.01이라면 이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단 초기값을 여기다 곱해요.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은 10,10이라고 하는 벡터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벡터 값을 얻어낼 수가 있고 이 벡터 값을 기존 초기값에다가 이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3에서 학습률을 곱한 이 벡터 값을 빼면 2.9가 나오고 4에서 이 벡터 값을 이렇게 곱해서 학습률이랑 하면은 3.89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조정을 해가지고 손실함수가 가장 최소값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마지막에 손실함수의 값이 최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경사하강법이 되겠습니다. 경사하강법. 그래서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학습 알고리즘을 인공신경망에서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요. 일단은 이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빅데이터 수준으로 하면 더 많겠죠. 그래서 이거를 미니 배치라고 하는 무작위로 추려요. 무작위로 데이터를 추립니다. 그리고 이 미니 배치도 결국에는 행렬로 계산을 하겠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신호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입력층에 들어가가지고 가중치와 곱해요. 또 여기 활성화 함수로 활성화시키고
가중치하고 곱하고 활성화 함수로 활성화시켜서 결국엔 출력층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나온 출력층은 예측값이에요. 예측값. 이게 1인지, 2인지, 3인지에 대한 어떤 확률이 됩니다. 특정 확률 0.1, 0.3, 뭐 0.7 이런 식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3이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도 틀렸고 얘네도 틀린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만큼의 손실, 틀렸다라는 거에 대한 손실. 그러면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가중치의 값을 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손실 함수는 이 가중치 매개 변수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손실 함수의 값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 부분, 특정 지점, 지금 이 예측값이 나온 지점에 대해서 이 손실 함수의 편미분을 통해서 각 가중치에 대한 기울기를 구했더니 한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 있네.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손실 함수의 값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학습률을 곱해가지고 적절한 학습률을 곱해서 이 손실 함수의 편미분 여기였던 이 지점의 각각의 가중치 값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가중치 값을 점점 조정을 해가지고 최적의 가중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게 우리가 이 인공신경망에서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미니 배치를 만든다 했잖아요. 이게 6만 개예요.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이거 맞추세요. 6만 개예요. 데이터 6만 개. 훈련 데이터가 6만 개인데 만약에 미니 배치가 사이즈가 100이에요. 사이즈가 100. 그러면 이 6만 개 중에서 100개의 미니 배치, 100개의 크기를 가진 미니 배치를 무작위로 추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니 배치는 몇 번 추릴 수 있을까요? 몇 번 추려야 될까요? 6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100개씩 뽑을 거예요. 그럼 몇 번 뽑아야 이걸 다 뽑는 거예요? 600번. 맞습니다. 맞아요. 600번. 이게 바로 반복 횟수가 됩니다. 반복 횟수. 600번. 600번을 뽑아야지만 이 미니 배치를 통해서 6만 개의 데이터를 다 탐색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안 뽑힌 데이터도 있겠죠. 근데 일단 가정상 그냥 수치상으로는 100 사이즈의 미니 배치를 가지고 600번을 뽑아야 6만 개의 이 이미지 데이터를 다 뽑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복 횟수죠. 반복 횟수. 자, 그리고 이 이터레이션을 가지고 우리는 다 돌았어요. 즉, 100 사이즈의 미니 배치를 600번을 뽑으면은 우리가 이걸 600번 하는 거죠. 이 친구를 600번 하는 거예요. 이걸 600번 하면은 그제서야 1에폭을 돌았다고 해요. 1에폭. 즉, 지금 여기서 1에폭은 600 이터레이션이 되겠죠. 600 이터레이션. 이거를 지금 여기 이 과정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도는 거를 600번을 하면은 우리는 그제서야 1에폭을 돌아서 이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이 인공신경망이 학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학습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 5차 역전파법을 통해서 이 가중치가 다시 손실함수로부터 갱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또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퍼셉트론부터 신경망 학습까지 간단하게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